안녕하세요. 신학기 입학 축하드립니다. 이제 7월 달이네요. 7월 달, 8달. 자, 7, 8, 9, 10, 90, 이제 10월 27일 우리 D-Day이다. 이렇게. 자, 7, 8월 달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여태까지 이론 중심으로 나오면서 문제 풀고 이렇게 지내있죠. 이제 역으로 문제 중심 풀면서 이론 확인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문제집은 1회분이죠. 1회분. 모의고사 1회분이고, 그리고 이제 요약집 다 가지고 계시면서 결국에는 이 요약집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는 이 요약집으로 전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각 해별 40문제이죠. 40문제. 민법, 학개론 전체 과목이 40문제이다. 40문제. 보통 진도는 약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 약 한 시간에 한 10문제 정도 푸시고 그 관련 이론 설명, 요약집으로 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쭉 가시고,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 나중에 가시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 진도가 많이 못 나갑니다. 이론 설명할 게 많으니까. 한 몇 회분, 한 3, 4회분 지나고 나면 금방 이렇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따박따박 진행을 하시고 한 10문제 평균 가신다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 가서는 좀 더 스피드가 강해질 겁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1번. 1회 1번.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래서 이게 공시법에 나온 거죠. 공시법. 법률상 하면 공시법 법률상 지목. 자, 지목이다 이 말은, 지목이 되면 토지 사용 목적에 따른 지목이 몇 개입니까? 28개로, 전국토를 28개로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했죠. 너무 280개도 아닌 것이 8개도 아닌 것이 28개가 적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나와 있으면 그건 아니다. 너무 묶어서 나오시도 도관 농자처럼 이렇게 묶어서 해도 아니고 한 28개 정도 사용 목적에 구분했습니다. 우리 땅 투자할 때 자기 용도를 제일 먼저 알아야지. 용도. 땅 투자할 때는 어디다 쓸 것인지 그 용도를 제일 먼저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같이 땅 투자를 할 겁니다. 용도. 자, 1번 종교용지. 종교용지란 것은 이 공시법 책에서 보셨죠? 종교용지. 사찰용지 따로 이렇게도 출제했지만 사찰용지만 사찰용지 교회용지 이런 식으로 나누면 개수가 280개 되니까 안 되고 몽땅 모아서 종교용지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게 맞겠죠? 종교용지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어가 뭐죠? 국어. 또랑.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랑 잘 돼 있어야 있죠. 산 아래 또랑도 마찬가지고. 국어. 유휴지. 자, 이 유휴지는 공시법 책에서 본 적 있다 없다? 법률상 지목. 공시법 책에서 본 적이 없죠. 학개론 책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놈이 답인데, 유휴지하고 휴한지하고 이렇게 두 개, 휴한지하고 두 개 대비해서, 유휴지는 이 유는 논류자인데 유람선 놀러 가는 거죠. 그다음 휴한지는 휴게소 휴, 실휴자인데 휴게소 휴 이래 돼. 휴한지. 쉬는 땅이고 노는 땅입니다. 쉬는 땅, 노는 땅. 어느 것이 투자용 토지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야죠. 쉬고 공부하고 이래야 됩니다. 계속 공부하면 연속 3시간만 해도요 쓰러지게 돼 있죠. 그 휴한지, 중간에 휴식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쉬는 땅, 이건 우리 흔히 비사토로 하죠. 비사업용 토지는 별도로 관리해서 중과세 때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 국토가 좁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이용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사토는 중과세한다. 이 한해로 우리 이 1차 산업용지, 농업용지는 이거 거주 경작, 제촌 작용하면
사업용 땅으로 봐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사토로 봐버리죠. 비사토. 또 주거용지 우리 시골에 정착 면적의 10배, 도시 정례는 5배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세법할 때 그런 공부하셨죠? 10배, 5배 초과한 땅, 이 땅은 바로 비사토로 봐서 중과세 때려본다. 그래서 비록 내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타가 양도하면 주택은 비과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시골에서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시다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타가 양도, 비과세인 줄 알고 비과세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해도 안 해도 비과세는 마찬가지다 해서 신고 안 하고 있다가 추징세액 날라옵니다. 가산세까지 붙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그 다음에 2차 산업용지인 공장용지, 공장 정착 면적의 일정 기준 면적 이내만 사업용 토지이지 초과한 것은 비사토죠. 비사토 중과세 때리고 또 상업용 부수토지, 상가 정착 일정 면적 내만 사업용 토지, 그렇지 않은 땅은 비사토가 된다. 그래서 이런 비사토는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알다시피 세율에서도 플러스 10%포인트 활정과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죠? 그래서 비사토 세법에서 시험 나오고 우리 학교론에서는 유휴지 이렇게 해서 출제한다 이거죠. 유휴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지. 자, 유지. 우리 동네 유지 있죠? 유지. 뭐 댐, 저수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주유소 이것도 우리 법률상 지목 28개에서 봤죠. 공시법책에서 다 봤습니다. 학교론, 요놈만 학교론에서 봤다. 그래서 유휴지. 자, 우리 요약집 28페이지 봅시다. (8페이지). 자, 8쪽에 가시면 8페이지. 자, 요약집 8페이지 가시면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유는 놀유자 잊으시면 안 되죠. 유람선 유자. 그 다음 휴한지는 실휴, 휴게소 휴자 기억하시고, 공한지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땅이다. 자, 이놈도 중과세겠습니까? 경과세겠습니까? 중과세. 비사토. 아까 말씀드린 그 비사토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비사토. 그 다음 거는 이제 선하지. 이 선은 무슨 선이다? 고압선이죠. 고압선. 고압선 아래 땅, 포락지. 전잡등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홍수에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다. 포락지. 민법에서도 즐겨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토지 용어 분류. 여기서 이제 매년 거의 한 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다. 그렇죠? 매년 거의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다. 자, 우리 학교로는 전체가 보면 이 토지, 건물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자, 토지에 대한 이 토지 용어,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전체 개념, 그리고 용어, 또 특성, 속성. 여기 이제 부동산 관련 시험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투자자와 수요 공급, 그 다음 개별 투자 가치 분석. 그래서 부동산 관련 이 개념하고 개념과 용어, 특성, 속성, 그 다음 투자자 지역 시장 분석, 계열 분석. 이 속에 학교로는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 그림 속에 다 들어갑니다. 맨 앞에, 우리 맨 앞에는 보통 나올 때 한 두 문제에서 약 한 네 문제 사이가 바로 여기서 출제죠. 여기서 출제합니다. 여기서 주로 단골 메뉴로 출제하는 파트에 정확히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하면서 체크해서 가볍게 넘어가셔도 상관없다. 지난해는 많이 나와가지고 네 문제 나왔는데요. 이 속에서 보통 한 문제는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운데 그 틀리도 70점, 80점 나오는데 이상 없습니다.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우리 아다시피 법, 경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용어는
금방 저기서 했던 토지 용어, 주택 용어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 용어는 4, 5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토지 용어는 매년 나오죠. 이 파트가 이제 매년 나오는 파트이고 그 다음에 특성은 부부 연계, 용도 분합 위치 이런 게 있죠. 속성은 토지의 소가지 성질이 뭐냐, 본질, 존재 가치가 뭐냐, 공자위환 하는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학습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나온다. 가벼운 기분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번 했습니다. 2번. 다음 중 부동산, 물리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원적 특성인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이제 부부 연계 나왔네. 그죠? 부부 연계.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부부 연계. 자, 부동성 아시다시피 부동성 서울 명동시장 지역, 부산, 광주 어느 지역 당 300평이냐 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에 있는 300평이냐 하는지 그냥 300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장 지역에 있는 거냐. 왜냐하면 칠갑산에 있는 300평은 명동에 있는 300평하고 땅값이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300평은 300만 원, 300평은 평당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 3, 5, 15, 150억 전혀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시장 지역에 있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냐가 중요한 거지 300평이라는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양보다는 어느 시장 지역 속한 땅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으로 시장 만들고 부동산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을 영향을 미친다. 입지 선정.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이냐, 어느 시장 지역에 입지할 것이냐 중요하죠. 입지 선정. 입지 선정 실패하면 부동산에 따라서 금방 들어옮기지 못하니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추상적 시장을 만든다. 동산보다는 더욱더 추상적이다. 이 말은 뒷산에 있는 가수원에 과일은 앞에 따놓고 박스에 사과 박스 놓고 먹어보고 구체적으로 이것 한 박스에 10,000원입니다.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가수원 땅은 현장 가보고 임장 활동 몇 번 하고 나서요. 그 다음 사무실에 중개 사무실에 앉아서 등기, 계약서, 추상적, 상상 속에 생각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추상적 시장성 크다 이 말이죠. 구체적 시장이면서도 현장 가야 하는 구체적 시장이면서도 사무실에 앉아서 상상 속에 계약서를 쓰죠. 상대적 더욱더 추상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영속성. 유용성이 영속적이므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정되지 않으면 자 여기까지 맞죠? 자 영속성.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내가 앉은 이 자연의 위치 공간 이건 내가 없어져도 이 건물이 없어져도 영원히 간다 이랬죠.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소모가 안 됩니다. 감모가 안 됩니다. 감가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죠. 내가 입은 옷도 소모되고 다시 재생산해서 사고 소모되고 재생산 사입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생산이 안 된다. 이런 재생산. 자, 이 재생산의 용어 나오면 주의할 것이 이 부정성은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생산이 안 된다. 자,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부정성이고 영속성은 재생산이 안 됩니다. 재생산되면은 생산한 걸 자동차 엔진을 생산해서 소모되고 다시 재생산한 걸 사다 넣고 또 소모되고 재생산한 걸 사다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산이 안 되는 건 부정성이고 재생산이 안 되는 것은 영속성입니다. 그 구분 시험 잘 나오니까. 부동산 상품에 있어 중고 상품 의미를 크게 의식한다. 자, 땅은 새 땅, 헌 땅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원히 가기 때문에 한때는 주거용지로, 상업용지로, 공량용지로 또 기타 임지농지로 쓰기도 하고 이런 거죠. 영원히 가니까. 새 땅, 헌 땅이 없습니다. 건물처럼 건물은 새 건물, 헌 건물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신축, 준신축, 구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지나면 없어집니다. 소모됩니다. 그래서 2번이
토지의 중고 상품 구매를 크게 의식 안 한다 해야 되는데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 답. 3번 부정성. 자, 부정성. 토지 희소성을 유발시켜 균형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토지 집약적 이용케 한다. 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은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자본과 노동, 대체 투입을 많이 하여 집약화. 자, 집약하다 말은 고층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3층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죠. 집약화, 고층화한다. 땅은 증가할 수 없고 건축을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고층화 이용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개별성.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므로 개별적이면 대체가 안 되고 개별적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개별 분석 필요성을 제기. 자, 개별성. 우리 이 분석하면 요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 부동성 때문에 무슨 분석? 그렇죠. 지역 분석. 자, 지역 분석. 지역 분석, 개 분석. 가장 근간 핵심이 되는 특성입니다. 지역 분석, 개 분석. 그래서 우리 학교론 전체에서 선 어느 동네 아파트냐, 어느 아파트냐, 이렇게 어느 동네 사냐, 누구 집 하냐 하듯이 부동산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지역 분석, 후 계열 분석. 지역은 부동성 때문에 어느 지역 토지 300평이냐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지역의 가격 수준, 이 지역을 알면 이 지역의 프라이스 레벨, 가격 수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땅이 내 땅이요, 이 땅이 내 땅이요 하면 구체적인 가격, 구체적인 프라이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계열 분석이지, 계열 분석. 5번 인접성. 자, 인접성이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뿐데요. 부동성. 왜냐하면 자, 자연의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대체할 수 없이 움직여지니까 전면부 땅, 후면부 땅 영원히 거기 있을 뿐입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가장 대표죠, 대표. 우리 이 토지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접성도 마찬가지. 인접성. 도로 전면부에 있는 A 땅, 후면부에 있는 B 땅이다. 이렇게 했으면 당연 이 둘은 자연의 위치 공간은 영원한 친구, 영원히 같이 갑니다. 이 적이 쌍전벽해로 변해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접할 수밖에 없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접해서 영원한 친구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접성 하면 이 B 땅이 A 땅을 잘 만나면 플러스 회복과 나타날 수 있겠죠. 잘못 만나면 마이너스 회복과 나타난다. 그러니까 A 땅도 마찬가지. B 땅이 쓰레기 매립장대에 보면 마이너스 회복과 되겠죠. 공원이 되면 플러스 회복과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남한 땅이고 이 북한 땅이면 북한에서 핵 완전 비핵화하면 플러스 회복과 나타나겠죠. 비핵화 안 한다 하면 마이너스 회복과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히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인접하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인접할 수밖에 없고 인접하면 영원히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급적 측면에서 개발 이익의 사회 환수 논리. 자, 개발 이익이다 이 말은 이 땅이 개발 잘 돼도 여기에 플러스 회복과 나타나고 저 땅이 개발 잘 돼도 여기에 플러스 회복과 나타나죠. 개발 이익이 나타납니다. 바로 플러스 외부 효과 때문에 개발 이익이 나타나는 거죠. 인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부부연계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10페이지. 요약집 10페이지 보시고요. 요약집 10쪽에 가면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 부동성을 달리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동성. 자, 크게 비부터 하나 해보면 이건 비이동성이고 부동성이니까 비이동성이고 요건 부자하고 비자하고 유사용어죠. 비증가성,
생산성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뭡니까? 영속성은 비, 감모, 소모, 감가성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 개별성은 비, 대체할 수 없다.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가 천상천하 여독존 독특성, 지금 내가 앉은 위치, 자연위치 공간은 우주 어디에도 똑같은 게 없잖아요. 독특합니다. 자기는 지금 천상천하 여독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체, 어느 땅과도 똑같은 거 대체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비대체성. 그로부터 나오는 특성. 자, 그 중에서 금방 우리 했던 틀린 것이 뭐죠? 틀린 게 영속성입니까? 자, 영속성 하나만 봅시다. 영속성 하나 대표로. 자, 영속성, 불괴성, 괴멸되지 않는다. 내구성, 오래 쓴다. 근데 우리 내구성 할 때는 보통 토지는 영원히 쓴다. 건물은 한 50년 쓴다. 이래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표현한 방법 없을까? 두 개 합쳐가지고 내구성 이렇게 합니다. 내구성. 우리 인내하는 내자 알죠? 내구성. 자, 우리 인내도 중요한 투자 요소죠. 특히 학습하는 데는 또 부부 생활하는 데는 인내라는 게 중요한 투자 요소입니다. 집에 몇 번 참아야 부부간에 잘 삽니까? 몇 번? 한 번 참아? 수십 번? 공부할 때, 공중에서 학교할 때까지 몇 번 참아야 될까요? 수천 번? 너무 과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상 강의 수업만 들으면 한 4번 참으셔야 되고, 학원에 실강 들으시면 한 2번 정도 참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인내심 가지고 계시면 결혼한 거는 한 4번 참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잘 살지. 그래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인내가 실제 중요한 투자입니다. 투자 요소에 인내심이다 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땅 투자했던, 주식 투자했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관리의 투자 수단, 인내심 하듯이. 자, 토지는 영원히 가는 거고, 건물은 50년 간다. 두 개 합체가 표현 방법이 내구성. 이렇게 부른다. 내구성. 참아야 합니다. 오래 간다. 내구성. 그 다음에 비소모성. 비소모, 감모, 감가 이런 말을 쓰죠. 소모하지 않는다. 땅이 자연적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전혀 이게 감가되거나 감모되거나 소모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물은 감가가 되는데 소모되고 줄어들지만 토지는 자연의 토지는 감모, 감가, 소모되지 않는다. 이걸 특징. 그래서 영원히 갑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만 영속수만 불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변하지 않는 거죠, 사실. 부부 연계하는 이 특징 4가지. 이거 자연의 특징이니까 자연의 토지. 자연과 똑같은 말 뭐라고 합니까? 물리, 시험 출제 많이 하니까요. 물리적 또 자연적 둘 다 시험 출제를 아주 많이 합니다. 자연, 물리 같은 뜻이다. 국민학교 때 자연 좋아하면 대학 가서 물리학과 가시가 물리학과 주로 가더라 이 말이지. 자연, 물리 같은 뜻이다. 이 자연의 물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선천적이고 본원적, 태생적이고 절대 불변, 절대 법칙, 절대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만 답이다? 절대적으로 2만 답이죠. 수학에서 수학과, 자연학과, 자연대, 대학에서 자연과입니다. 1 더하기 1은 2만 답이다 이렇지. 자, 자연이 먼저 났습니까? 사람이 먼저 났습니까? 당연 자연이 먼저 났죠. 그 다음 인문적 특성 3개. 용도, 분합 위치, 그 다음 분합 위치의 가변성 3개. 용도, 분합 위치다. 용도를 사람이 이 토지 용도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쓰자 하는 것이 체유효다. 이렇게 있죠. 체유효. 이제 아시니까 이 체유효가 최선이고 최고 가치다 하는 것도 아실 테고 또 부동산을
교환할 때, 거래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하고, 보유할 때 채유효, 보유, 이용 사용합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저기서 그렇게 해서 시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합 원칙, 토지가 크면 분필을 하고, 적으면 합필, 합병하여 쓰면 되죠. 그렇게 되면 최적 규모가 되죠. 같은 채시. 최적 규모라 한다. 최적 규모. 최적 규모도 결국에는 채유효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합 원칙은 용도 다양성 원칙에 지원, 서포트한다.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뭐 암기할 요소도 아니고 그냥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크게 봐서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계속 바뀌죠. 그죠? 계속 바뀝니다. 우리 이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사회, 경제, 행정, 자연요인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바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적이 있는 자연요인 이렇게 부른 거지. 그 자연은 안 변하지만 이건 계속 바뀐다고요. 그래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는, 인문적 위치는 계속 바뀝니다. 이랬죠. 제가 인문, 사람이 문양, 그리기 나름이다. 그게 인문이지, 인문. 그래서 변합니다. 이래서 변합니다. 후천적으로 태어난 인문의 특성은 계속 변합니다. 선천적인 자연은 불변, 절대 불변, 상대법칙, 절대법칙, 상대법칙, 사회과학은 상대법칙이니까 우리 이 예외가 있다 없다 상대적 개념이라서요. 아무리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담당 교수님 6사람이잖아요. 6사람. 6분이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신 분 모셔놔도 3분은 강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대한민국에 제일 강의 못하는 신분 6분 모셔놔도 3분은 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험생 평가가 상대적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사회과학 상대과학이라서 그래요. 상대과학. 용도 분화 위치. 자, 그다음 영속성의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된. 근데 인문적인 감가상각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인문적인 감가상각 이건 됩니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지. 내 땅 옆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 땅값 하락하죠. 그 경제적 감가, 인문적 감가입니다. 그건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 자연, 공자, 위환 이런 것은 절대 불변 안 바뀌죠. 그런 뜻이죠. 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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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뀐다. 그게 약간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 대상에서 제외. 그 물리적에서 물리적 토지 손해보험 가입 있다 없다? 토지 손해보험 가입은 없죠. 건물 손해보험 가입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증하고 중개증하고 같이 활용하시는 분도 많다. 내용연수가 무한으로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이 배제. 자, 그래서 영속성이 나왔다면 재생산이 안 된다. 이 재자를 까먹지 마시고요. 재생산이 안 됩니다. 소모되고 재생산, 소모되고 재생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순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영원히 가니까 부동산 활동을 장기란 말을 써요. 장기적 배려. 단기가 아니죠. 오래 가니까 내가 10년간 임대차 쓸 수도 있고 장기 배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자, 우리 주식은 영원히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사랑하지 말아 이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주식은. 안타깝게도 미국 주식 같으면 아시다시피 뭐 우리 저 메리츠증권가 이번에 대표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팔아서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주식 롱런 못하기 때문에 내 봉급을 10%대가 계속 저축해가 정년퇴임 많아서 노후 복지가 되는데 미국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주식 사랑했다가 다칩니다. 근데 땅은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토지는 영원히 가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5과목, 이 과목도 영원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5과목도 사랑하시고 부동산도 사랑해도 됩니다. 근데 주식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헤어질 사람하고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별로 안 좋죠.
그다음에 신규 재고 주택시장 존재한다. 주택은 토지 위에다가 주택 건물 얹어 있는 이게 중구주택 또 신축주택, 재고주택 할 때는 주로 건축물 위주로 언급하는 거죠. 땅은 영원히 가니까. 땅은 없애고 다시 또 멋진 걸 신축할 수도 있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뭐 중고 재고다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이 저 집은 좀 됐네 또 신축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다음 3번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및 유용성이 영속하다. 자, 수익환원법. 자, 이게 수익환원법. 과거에 우리 부동산은 3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법, 경기 세 가지로 나누죠. 그죠?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3방식에 돈 버는 부동산은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많이 벌면 높게, 적게 벌면 낮게. 그 다음, 이거 원가 들어가는, 코스트 들어가는 비용, 건물처럼 코스트 원가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토지처럼 원가로 생산할 수도 없고 또 수익도 없는 임대에서 토지, 수익도 없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 거래사례 비교 방식,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3방식 있죠, 3방식. 그죠? 3방식. 그 중에서 하나 수익환원법인데, 자, 수익환원법은 이거 순수익을 구하고 환원율을 구하면 나온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바로 수익가격 있죠, 수익가격. 수익가격이다. 자, 우리 이 부동산, 이 원룸이 1년에 순영업 소득을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종합 환원율이 10%입니다. 그러면 이 원룸은 얼마에 평가받는다? 3천만 원 순영업 소득 1년 벌어가지고 환원이율, 환원을 수학에 나누게 했죠. 나누기 10% 하면 얼마예요, 이게? 3억. 이렇게 된 거죠, 3억. 이게 바로 수익 환원법이다. 근데 이걸 공식을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순영업 3천만 원이 영원히 간다 하는 가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A라는 땅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토지는 영원히 가니까. 1년에 3천만 원씩 임대로 받기로 하고 1년에 3천만 원씩. 그러면 영원히 가겠죠.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균등한 현금 흐름을 보고 뭘 한다? 그렇죠. 연금이라죠. 연금. 무한대 가는 거고 무한연금이라 한다 했죠. 자, 이것도 하나 이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연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유한연금이라, 유한. 주택연금도 내가 100세 사망했다면 100살 되면 유한연금 끝나는 거죠. 70세에서 가입해서 100세 사망하면 30년 유한연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무한연금이라죠. 무한연금. 이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몽땅히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 토지 가치입니다. 토지 가치. 자, 그러면 이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하느냐?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 기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1 더하기 R에 N성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N이 10년 가면 10성 하면 되고 요게 10% 같으면 1.1에 10성분의 1. 근데 이게 무한대가 버리면 1.1 무한대 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계속하면 무한대 하면 이게 무한대수가 돼요. 무한대분의 1은 0이 됩니다. 0. 자, 1원을 지구인, 외국인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만 가져가는 돈이 얼마 될까요? 없죠. 0이라고, 0. 그러면 요 R분의 1 요것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천만에다가 R분의 1을 곱한다. 이 말은 3천만 원 나누기 10%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이. 3천만 원 곱하기 R분의 1은 나누기 R이 10%라면 3천만 나누기 10% 똑같이 이게 3천 나누기 10% 아닙니까? 3천 곱하기 R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3천 나누기 10%나 같은 말이죠. 그럼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이게 얼마예요? 3억이지, 3억. 이 땅을 3억 주고 사야 적정 가격이지 3억 1천만 원 주면 1천만 원 손해고 2억 9천만 원 주면 1천만 원 덕 본 거죠. 그래서 이 토지 평가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순수익에다가 환원율로 나누면 직접 환원시키면 수익 가격이 3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것이 근본적인 무한대 간다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영속성하고 연결된 게.
영속성. 이 공식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식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학계로는 공식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도 했지만 이게 뭘까? 암기하면 밑도 끝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해 안 되시면 다음에 또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오래 쓰는 물건일수록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이 더 중요할까요? 덜 중요할까요? 오래 쓰는 물건일수록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대적 중요성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5번. 장기란 말을 씁니다. 오래 가니까. 장기 투자로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디산의 가수원에 과일은 매매 가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임대차 한다 안 한다? 사과의 매매 가격은 있죠, 분명히. 근데 사과 임료는 있다 없다? 사과 임대차는 안 하죠. 근데 가수원 토지는 임대차 한다 안 한다? 매매도 하고 임대차도 하고 다 하죠. 가수는 오래 쓰니까 장기간 사용하는, 가장 장기 사용하는 것이 무한대 쓰는 거지. 무한대.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가 시작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대. 이건 사이에 임대차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6번. 투자재로서 선호합니다. 자, 토지를 투자로서 선호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명이 연장될수록 200살, 300살, 1000년, 만년 살면 투자 대상 중에서 현재로 본다면 땅 투자가 최고겠지. 1000년, 만년 산다면. 그래서 그중에 최근에 알다시피 제 아는 친구가 기획부동산에 쏘가지고요. 산을 사서 산을.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입니다. 근데 당장 돈 필요치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묻어둬라. 누가 살 사람 날 때까지. 그 산을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돼가지고 지금은 또 대박입니다. 대박.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매매 타이밍 잘 아다시피 쌀 때 사가 비쌀 때 팔면 돈 되는 거 만천하가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쌀 때 사가지고 너무 오랜 기간 되면 이거 돈이 필요하니까 쌀 때 또 팔아야 되거든. 이게 서민들의 애환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비싸게 사가 쌀 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지만 부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쌀 때 사가 쭉 빠지더라도 언젠가 올라갈 때 팔면 되니까. 그렇죠? 이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인내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면 베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로서 선호한다. 현재 가치, 투자 가치, 애처, 이게 무한연금, 현재 가치 이렇게 해서 수익, 가격 관다. 자, 영속성 하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혹시 하시다가 이해 안 되시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연필로 체크해놔. 체크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연필 이해 안 되는 건 체크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 소화가 됩니다. 자, 3번. 부동산 본질, 속성, 소가지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찾으세요. 자, 1번. 부동산 현재 위치에서는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 전환은 토지 이용의 주체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태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 땅은 주변 토지 용도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토지, 부동산, 동산 같은 움직이면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영원한 친구들이거든요. 그 주변 토지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의 땅이 잘 쓰면 플러스 효과 나타난다 했죠. 못 쓰면, 잘못 쓰면 오히려 부외복가 그대로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보러 가면 주변을 잘 봐야 된다. 이 시장 지역을 잘 기대. 무조건 재테크는 이 마켓을 못 읽으면 꽝입니다. 꽝. 법 아무리 잘해도 시장을 못 읽으면 꽝입니다. 시장을 읽어야 한다. 시장. 마켓을, 주변을 잘 봐야 한다. 그 다음 2번.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뭔가 틀렸습니다. 접근성에 항상, 또 틀렸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든 부동산이 접근성이 항상, 늘, 언제나, 단지, 만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벌써 여기는 두 개나 틀렸어요. 두 개나. 자, 어떤 용어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사회과학에서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다 이런 말 못 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다 이런 말을 못 쓰죠. 모든 사람이 다 학교 간다 이렇게 이름 못 쓴다니까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말 있죠. 공부만 했다 하면 항상 학교 간다 그런 말 못 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항상, 늘, 절대적으로 아까 절대 부칭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사회학은 상대 부칭이니까 절대적으로, 단지, 만 이런 걸 쓰면 틀립니다. 그 문장은 틀린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출제 많이 합니다. 한 해에 보통 한 문제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그렇게 확인하시고 이게 틀렸다. 사회과학에서 쓸 수 없는 용어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쓰는데 이거 항상 뒤에는 전제가 이런 전제는 일상에 그냥 우리가 틀린 걸 인정을 하면서 일부 하는 말에 대화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출제로 문제로 만들 때는 틀린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번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 미친다 꼭 규정하여 토지 소유권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X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이 땅이 내 땅이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하 이랬습니다. 근데 이 농지가 내 농지라면 자, 정당한 이익이 농지가 높겠습니까? 중심 상업지역이 높겠습니까? 중심 상업지역이 정당한 이익 범위가 높겠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이랬습니다. 자, 그 범위 내에 해서 나오는 요건인데 범위 이내하고 자, 이내하고 내하고 이후하고 후하고 초과 이상 이건 아시죠? 미만. 이것하고 같은 뜻이겠어요? 다른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다른 뜻이. 법률상은 상당히 주의됩니다. 이 가지고 우리 2년 전에 전국에 오류 출제 이 시비도 엄청 걸렸는데 전국 대표가 이것 때문에 온통 다 뒤졌어요. 이내는 가령 1월 26일 날 우리 상임법에서 9%에서 1년에 9% 이상 올리지 말아도 5% 이상 올리지 말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후로 써야 될까 후로 써야 될까 용어를. 그 이유. 이 날짜도 이것도 포함하여 후, 이후 이랬어야 돼. 후는 이 날짜 불포함하고 후라 이게. 이내는 그 날짜 포함해서 이내. 그걸 포함하여 이내이고 내 같으면 그걸 불포함하고 안쪽이라 안쪽. 안내자 안내자. 안내자 안쪽만 얘기해 안쪽만. 자, 정당한 이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규정하고 토지 소유권 범위를 입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이익이 고층 빌딩은 지하도 정당한 이익이 훨씬 있겠죠. 저층 건물 같으면 얕을 거고 그렇겠지.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메타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서울 시초로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농지 다르고 공장 용지 다르고 다 다르죠. 농지는 상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얕을 것이다. 또 이 밑에 지하수 뽑았으면 더 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서 토지 소유권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내 땅 밑에 광물이 있습니다. 요건 정부로부터 채굴 허가를 받아서 채굴하면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광업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민법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 내 거다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광업권법하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민법 말고 광업권법 별도로 있다. 근데 이게 우리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자주. 시험에 자주 출제했어요. 5번. 부동산의 3촌 공간 개념과 관련한 한계 심도는 지하권의
사용하는 용어로서 주로 손실보상 개념이다. 내 땅 밑에 저 밑에 대신도로 지하철이 건너가면 나에게 보상 안 해도 되겠지만 내 땅 바로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면 한계심도 이내에 침해당하면 손실보상을 받아야겠죠. 그치? 손실보상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계심도가 한계심도 벗어나서 저 대심도는 안 줘도 되지만 한계심도 이내에 있으면 손실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자, 3차원 입체공간. 우리 점은 위치만 있을 뿐이지 차원은 없다입니다. 차원은 없다. 근데 점을 쭉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나오는데 하나의 일방향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1차원을 하고 1차원. 선을 연결하면 또 면적이 되니까 또 하나의 차원이 나오죠. 이걸 이제 2차원이에요, 2차원. 수직선, 수평선 두 방향이 생기죠. 2차원이라고. 이 면적을 합치면 또 위로 올라가는, 아래 내려가는 방향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3차원이죠. 그 부동산은 면적, 합친, 공간 개념이니까 당연히 3차원 이렇게 되고 또 입체란 3차원 입체 같은 말이죠. 3차원 입체 공간 다 같은 말입니다. 공간. 근데 우리는 이 3차원 입체 공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중요한 시간 변수를 현실적으로 많이 도입하죠. 시간 변수. 타이밍, 시간을 집어넣으면 4차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동산을 땅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합니까? 시간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종교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어제도 누가 예를 들어서 중국식 자본이 한 3만 평평 산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중국 자본이 돌아가 절을 짓겠대요. 절터를. 그러면 앞으로 먼 미래 사항이 종교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뭐 시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다 차원입니다. 다 차원. 실제 부동산, 인간 부동산 활동은 다 차원이 여러 차원으로 다 합니다. 당장 물리적으로만 주어진 것, 어느 특정 시점에 주어진 것은 3차원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시겠냐. 자, 그래서 1, 2, 3번, 요게 이제 앞에서 나온 부동산에 대한 개념, 용어, 그 다음에 특성, 속성,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투자, 지역 분석, 계열 분석, 이 속에 이제 들어가는 파트가 되겠죠. 주로 이 앞에는 시장 경제, 정책 경제 약 15문제가 X파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4번. 다음은 아파트 수요와 공급. 자, 수요 공급 나오면 벌써 이게 나왔지, 이게 X파일. 수요 공급, 사는 게 수요고, 파는 것이 공급이다. 자, 수요를 다시 또 영어로 쓰면 demand, 이렇게 D, 우리 시험 그대로 출제하니까 공급은 우상량. 사과값을 받고 사과를 공급, supply 해줘야 한다. 그러면 사고 파는 것은 어디서 한다? 사고 파는 것은 마켓, 시장에서 하는 거죠, 시장. 그래서 MDS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MDS를 하는데 시장에서 사고 팔 때 뭘 보고 사고 팝니까? 수익선은 뭐다? 가격을 보고, 가격 지표를 보고, 이 사인을 보고, 이걸 보고, 시그널을 보고 사고 팝니다. 그 몇 개씩 사고 파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MDSPQ, 이게 시장판이라, 시장판. 지역 분석이라, 지역 분석. 이거 여기서 재테크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재테크는 여기서 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용은 별거 아니지만 실무상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험에서 우리 이 시장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이렇게 바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아파트는 말을 적시를 하면서 출제를 하죠. 자, 첫 번째,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로서 공급 곡선 상에 이동을 가져온다. OX. 이게 한번 보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건축업자죠. 건축업자는 더 많이 팔고 싶어 한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 맞지? 배꼽에서 모발의 점,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자, 예상 일어나면 그 다음 밑줄 쫙 끊으시고, 예상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 예상하면 수요는 살 사람이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 예상된다. 이건 이제 우리 PE 이렇게도 쓰는데 price expected 예상 가격, 기대 가격 또는 가격 예상, 가격 기대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게 예상하고 뭐하고 같아? 기대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같이 시험 잘 출제를 해요. 가격 예상, 가격 기대, 즉 기대 가격이 내년도에 아파트 값이 상승 예상되면 지금 사야 됩니까? 내년도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되죠. 그때 사는 것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고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죠. 맞습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요즘 스타일은 이렇게만 단순히 출제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보니까 우상향이잖아요. 상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둘 다 포함해가 우상향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시절 출제할 때는 주로 이랬지만 요즘 그냥 우측 좌측 이라고 땡이야. 맞습니다. 우상향. 우측으로, 상측으로, 가운데는 우상향이지. 우상향. 이동한다. 맞다. 그 가격 예상, 가격 기대, 요 예상, 기대, 요걸 주의합시다.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느 투자더라도 이게 예상 엄청 중요합니다. 가격 기대. 그래서 시험에도 늘상 출제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상승 예상되면 지금 사야죠. 덜 상승했을 때. 상승하고 나면 비싸니까. 근데 내가 가 있는 땅이 상승 예상이 되면 나중에 팔아야죠. 공급자는. 상승했을 때 팔아야지. 지금 팔면 안 되고. 그래, 그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출제한다 이 말이죠. 3번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아파트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이 건축비가 상승하죠. 건축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이거는 좌측으로 이동 이렇게 해도 되고 우측으로 이동해도 되는데 둘 다를 포함한 용어로 쓰면 좌상향 이렇게 되죠. 왼쪽, 좌측, 우측, 좌상향 이동한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요즘 그냥 좌측 이동한다 이래 됩니다. 단순하게. 공급 감소한다 이 말이지. 건축비가 택지비가 비싸면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저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서 다시 미팅을 한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수요 측면에서 대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용어 다른 제와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자, 빌라가 아파트의 대체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들입니까?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밝혀야 돼. 빌라하고 지금 아파트는 대체 관계를 했죠.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빌라가 비싸면 대신 다른 거 아파트를 사버리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지. 감소한다. X 틀렸습니다. 만약에 보완관계라면 보완제라면 어떨까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관계에 있는 아파트 안 사죠. 수요 감소합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 이 문짝하고 아파트 전체하고 이게 서로 보완관계죠. 대문 없는 아파트,
도둑이 왔다 갔다 해서 동네 사람 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아파트 기능을 못 하니까. 아파트 대문하고 이 아파트하고 이 문짝은 당연히 문짝이 있어야 집이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보안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문짝값이 비싸면 보안관계에 있는 아파트 사이가 쉽다, 불편하다. 문짝값이 엄청 비싸면 불편하죠. 수요 감소라. 보안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대치관계에 있는 저 옆에 빌라가 있다, 빌라. 그러면 이거 예값이 비싸면 다른 거 대신 빌라 사러 가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보안관계냐, 대치관계냐. 이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남편인지 거식인지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아파트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면, 자, 수요가 비탄력적 서 있다. 서 있는 것은 곰이랬죠, 곰.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더 크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미팅했다가, 어제 여기서 미팅했다가, 자,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이 훨씬 커지죠. 비탄력적이면 거래 양 변화폭은 크다 적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양 변화는 적잖아요. 양. 비탄력적은 양은 조금만 움직이는 건 조금밖에 못 움직여. 발목 잡히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반대로 탄력성의 반대죠. 우리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탄력성 아닙니까? 가격 탄력성인데 분자는 크게 바뀌고 분모는 조금 바뀌면 탄력적이고 분자가 조금 바뀌고 분모가 크게 바뀌면 비탄력적이지. 그래서 분자는 조금 바뀌고 분모는 크게 바뀌고 이게 비탄력적 아닙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거 두 개 다 그림, 분수 둘 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로 한 거.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크게 바뀌고 탄력적이면 수량은 적게 바뀌고 탄력적이라면 수량은 많이 바뀌고 가격은 조금 바뀐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쓰리 쿠션 다 돌려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 시험에 엄청 출제합니다. 탄력성이라는 게 경제변수에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아파트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런 거는 이제 다 읽으면 안 돼요. 계산형은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스타일,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빠른 속도로 가버리면 되는데 가격 상한선 500원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겠죠. 이제 수요 공급인데 너무 임차인, 임차인을 도와야 된다, 임대인을 도와야 된다. 정부에서는 서민인, 저소득층인 임차인을 돕고자 시장에 개입합니다. 500원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가격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위에 있는 이 시장판을 먼저 보고 해야지. 시장판. 수요 공곡선 어디서 만나는지, 얘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규제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만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카타 균형점을 구해보시기 합니다. 이 균형점. 여기 얼마인지, 어디서 만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시장을 알고 정책을 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시장을 못 읽고 정책 펴가지고 우리 정책 실패가 현재도 그렇고 엄청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가 만 빼기 10P이고 공급은 2000 더하기 10P이다. 저 만나는 점은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만나죠. 그렇죠? 일치.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치, 같아. 이거 같이 만났지. 수요 공급. 어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P를 절로 넘기면 20P죠. 20P는 2000을 절로 넘기면 2000은 빼보면 8000이죠. 8000. 그러면 20P가 8000이다. 1P가 얼마다? 400. 8000 나누기 20 하면 되죠. 248. 400이래, 400원.
400원. 가만히 보니까 가격이 500원이 위에 있습니까? 400원이 위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어서 보니까 400원이 위에 있으니까 500원이 위로 가야 되죠. 예? 500원이 이렇게 위로 가야 될 거예요. 500원이. 가격은 우리가 높을수록 예? 위에 가니까. 그러면 이게 균형 가격보다 높은 데서 임대를 규제했대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의미 없죠. 얘들 둘이가 400원에 사고 파는데 야, 그 500원 이상 그러지 마. 정부가 돌아가지고 규제 정책을 핍니다. 그것도 국회 법 통과해갖고. 그러니까 규제를 하게 되면 의미 없죠. 의미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400원에 거래되고 아무런 초과 공급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400원에 거래하고 있는데 아들, 딸들이 400원에 주고받고 있는데 엄마가 개인이 개입해가 야, 너 500원 이상 사고 팔지 마이. 그러면 아들, 딸이 뭐라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을 거야.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답이죠. 자, 이런 스타일로 우리 시험 2번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론형은 이게요. 3번 출제됐어요. 계산형은 쉬운데 말로 출제하면 약간 헷갈려요. 계산형은 해보니까 자, 이거 일단 균형 가격을 구해야 되죠.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은 둘이 수요 공급이 만난 이게 균형 가격이니까 서로 만나면 그 만나는 점은 서로 같잖아요. 서로 같이 서로 평등하지 같이 같아. 그러면 이거 넘겨서 20원 8천이다. 그래서 P가 400이다. 요걸 5초 만에 구해야 되는데 5초 만에 안 나오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고 짝고 한 다음 확인하시고 꼭 5초 만에 풀도록 트레이닝 꼭 해주셔야 됩니다. 5초 만에 풀도록. 요 넘고 20P가 8천, P는 400. 균형이 400인데 500원 이상 거래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말이. 그래서 5번 답.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건 우리 임대차 시장인데 임대차 시장 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합한 것은 경기 변동 매년 한 문제씩 출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출제 안 한 적이 있고 어떤 데는 2문제 출제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문제. 자, 1번 부동산 순환 경기 변동 이외에 우리 순환 변동은 이래 이쁘게 상승 하락하는 이게 순환 변동이지. 순환 변동 반복 변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순환 말고 비순환 변동에 3가지가 있죠. 3개. 계절, 장기 추세, 무작위 불규칙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4가지 있고 또 순환 변동도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랬습니다. 4개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저는 4가지 이 흐름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 경기 순환 경기 변동 이외에도 오늘날에는 계절적 변동, 시간적 변동 이런 게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간적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은 봄에는 꽃놀이 부동산, 여름은 시원한 부동산, 가을은 단풍놀이, 겨울은 따끈따끈한 부동산이 화랑을 이룹니다. 이런 건 계절적 변동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5, 60년 장기 추세, 경제 성장, 또 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 AI 등장. 이제 AI 등장으로 좀 구조가 많이 바뀌겠죠. 뭐 전자화폐 등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이 바로 5, 60만에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장기 추세 변화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고 우발적 불규칙. 예기치 못한 정부 정책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했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천재지변 어디로 튈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전쟁 언제 틀지 모른다. 이런 것이 우발적 랜덤, 영어로 쓰면 랜덤, 요건 트렌드, 요건 시즌 이렇게 부른다. 요건 순환은 사이클 이렇게죠. 사이클. 영어 좀 하시는 분은 그렇게 특징으로 남겨두시면 좀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수 부분의 산술 평균이다, 가중 평균이다. 사회과학이 원칙적으로는 가중치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지금 현재 엄마는 고시 공부하고 있고 아빠는 술 드시고 계십니다. 가정 분위기 누굴 위해서 가중치를 많이 주고 잡아줘야 됩니까? 아버지 분위기를 많이 잡아줘. 술 냄새 팍 풍기겠네. 아들이 고3입니다. 딸이 대학 1학년입니다. 누구를 더 분위기 잡아줘야 된다? 고3 가중치를 더 줘야겠죠. 고3을 위해서 엄마 공직에서 고시 공부하는 엄마를 위해서 좀 분위기를 살짝 잡아줘야 됩니다. 가중치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 이게 합리적이라. 단순 평균에서 안 되죠. 내 식구 산다고 1대1로 n분의 1, 4분의 1씩 분위기 잡자 이러면 곤란하다. 그런 산술 평균은 틀린다 이 말이지. 가중평균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라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라도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써야 되죠. 산술평균, 단순평균 쓰면 땡땡 틀립니다. 예? 산술평균, 단순평균 땡땡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의 장기적 순환 변동보다 더 길다. 자, 부동산은 약 20년. 동산 일반 경기는 죽을라 파동, 주 중심 죽을라 해가지고요 약 10년인데 그것의 2배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주기는 일반 경기보다도 길다 하면 맞는 말인데 일반 경기의 장기 파동은 5, 60년이거든요. 5, 60년. 이것보다도 20년이 길다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장기 파동, 콘트라테프, 러시아 사람인데 장기 파동, 장파. 이 장기 파동이 일반 경기 5, 60년인데 20년이 그보다 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리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째. 부동산의 매도 시점은 경기 순환이 최고 정점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 이거 경기 변동에서 저점에서 사고 정점에서 팔면 최고죠, 최고. 최고는 맞는데 지금 뭐라고 해놨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디서 팔아야 된다? 우리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디서 사가 어디서 팔았습니까? 주식을 살 때, 주식을 팔 때 어디서 사가 어디서 판다?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게 맨 저점 바닥에 사가지고 맨 꼭 정점을 팔면 최고지만 이러다가 쑥 빠져버려요. 쑥 빠지는 순간은 빨라요. 오른 거는 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어깨에서 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정점을 판다. 정설이다. 정설이 아니다 이지. 어깨에서 판다 생각하고 팔아야 타이밍을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바로 이전 어깨에서 팔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요약집에 우리 요약집에 한번 볼까요? 24페이지. 자, 요약집 24쪽. 자, 24쪽에 보면 금방 우리 문제에서 맨 위에 있는 거 가중 평균적이다 돼 있죠. 단순 산술 평균하면 땡땡 틀리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유형에서 순환 비순환에서 계절 장기 추세이지 그 시간적 변동 이런 거 없잖아요. 요약집 그대로.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그 아래 한신 아파트 형님 한센 파동 약 20년
건축주기. 근데 장기 파동이 5, 6, 10년 콘트라트 F 그보다는 짧지. 그렇죠? 그것도 확인했고. 그 다음 지문이 하나 빠졌네. 4번 안 읽었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일반 경기와 관련이 있고 공급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 요건 책에는 없는 말인데 우리 일상에서는 도움되는 말입니다. 재테크할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사는 것은 돈 갖고 삽니까? 돌 갖고 삽니까? 돈을 갖고 부동산을 사겠죠. 일반 경기가 좋으면 호주머니 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겠다. 수요, 살 수 있는데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런데 팔 때는 건설회사 측면, 내가 있는 부동산을 파는 거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신축 공급, 건설회사가 속속 마켓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높으면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급은 부동산 보고, 부동산 시그널 보고 움직이는데 수요는 일반 경기에 좋아야 호주머니 돈이 쌓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만 해두시고. 자, 7번. 부동산 다음 중 수요 공급 탄력성. 틀린 것은 탄력성 중요하죠. 자, 1.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한다. 조금 전에 했죠. 조금 전에. 곰은 가격은 더 바뀌고 폭등, 폭락 이렇게 한다 이지. 곰은. 여우와 늑대는 가격은 조금 바뀌지만 양이 많이 바뀌고 바리바리 움직이죠. 민첩하게 움직이니까 여우, 늑대는 수량, 큐는 많이 바뀝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 비탄력적 경향이 강하고 기존 주택일수록 탄력적 경향이 강하다. 자, 새집하고 중고주택하고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일단 개수가 많으면 탄력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으면 비탄력적이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주택 수가 많습니까? 새집 수가 많습니까? 중고주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자, 우리 차도 새 차가 많다, 중고차가 많다. 중고차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중고차 매매 시장이 새차 시장보다는 훨씬 거래량이 많습니다. 중고차도 그렇지, 집도 그렇지. 대체성이 높다. 그 다음 수요 가격 탈성이 일보다 큰 경우에 가격을 인하하면 시장 전략을 펴는 공급자의 총수입이 증가한다. 자, 가격이 일보다 크다. 일보다 크면 우리 동네 냉면집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개 있으면 냉면값을 냉수 연마가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그렇죠. 냉면값을 일보다 큰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쟁이 많기 때문에 냉면값을 인하해야, 냉면값을 예를 들어서 10% 인하하니까 냉면 수요량은 30% 더 증가한대요. 그러면 총 수입이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하 전략, 비탄력적인 가격 인상 전략, 부동산하고 의류, 옷하고 어느 것이 탄력적일까요? 옷이 훨씬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옷은 옷가게 하려면 인하 경쟁이 자신 있어야 돼. 인하 경쟁.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신축, 상방 신축, 하방 경직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본적 시장 수요 곡선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주거용 부동산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지만 상업용 부동산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자, 주거용 부동산이 많다, 상업용 부동산이 많다.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이 많죠. 그래서 틀렸죠.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지. X.
자, 5번 임대용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수요 가격 탈선을 장기적으로 비탄력적이 되게 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자, 이게 아주 어려운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임대 아파트에 임대료 규제하면 우리 자 봅시다.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임대차 원룸 방한계 50만 원에 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서민이고 임대인이 부자니까 임차인을 도와야 되겠죠. 임차인을 돕고 싶으니까 정부가 전월세 규제 상한제 하듯이 야 30만 원, 40만 원 이상 임대차 하지 마라 꼭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규제하면 탄력적으로 될까요? 비탄력적으로 될까요? 그거 일단 하나. 정부가 규제하면 비탄력적으로 될까요? 탄력적으로 될까요? 비탄력적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정부가 규제하면 발목 잡으면 움직이기 힘들죠. 비탄력적으로 바뀌어요. 비탄력적으로. 장기적으로 여기서만 유일하게 A입니다. 꼭 별표 놓읍시다. 원래 장기, 단기 얘기할 때는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이 맞는데 어디에서라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기만 장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됩니다. 규제해버리면 정부가 돌아가지 시장 원리가 아니죠. 시장 원리는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이렇게 되는데 이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료 규제법 묶어버리면 발목 잡혀버리면 장기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죠. 비탄력적으로 되어서 임차인이 더 힘들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임대료 규제는 이거 친시장 정책이다, 반시장 정책이다. 반시장 정책을 했죠. 임차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임대인도 안 좋고 임대사 못하고 정부도 세금 수입도 임대료 수입도 감소하고 규제 비용 많이 들고 블랙마켓 생기고 암시장 생기고 반시장 시장 파괴활동 했지. 시장 파괴활동 이런 임대료 규제는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도 우리 현 정부에서 뭐 2000년도부터 전월세 규제 상한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얘기인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임차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고. 여기서 그 이유 중에서 이것잖아. 거주 이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직장이 서울에서 저 파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 방 빼고 파주에 가서 신방 얻을 수 있다 없다? 여기 가니까 55만 원 줘야 돼. 그것도 정부 몰래 블랙마켓 프라이스 가격으로 55만 원 얹어 줘가면서. 그래서 신방 얻을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래서 직장이 서울에서 파주로 가서 경기도로 방을 빼고 신방을 못 얻으니까 하늘의 별 따기니까 거주 이전도 안 됩니다 이랬죠. 거주 이전이 안 되면 이삿짐 센터도 안 되고 도배도 안 되고 공중에서도 안 되고 서민들이 먹기 살기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이거 당장 중개하는 임대차 얘기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거의 다 반대하는 거라고.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 못 먹는 거 자꾸 이게 갖다 도입하고 해서 그런데 큰일 나죠. 시장을 파괴하는 한도.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44페이지. 요약집 44페이지. 임대료 상한가 규제. 임대료 한도제 최고 가격제. 우리는 부동산은 수요 곡선이 비탈적이고 비탈적이기 때문에 상방 신축, 하방 내려가지는 않고 상방 신축. 그러면 수요는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그래서 상방 신축, 하방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상한가 규제 이걸 주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보시면 임차자 저소득층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정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있습니다. 시장 균형 가격이 월세가 50만 원인데 정부 규제 가격이 30만 원이면 의미가 있다. 반대는 60만 원 이상 그래야지 마라 하면 의미 없다 했죠. 아까 계산한 것도 보시잖아요.
임대료 규제 효과, 시장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 정부 규제 임대료가 30만 원일 때 임대인 입장도 이제 임대사업 재미없습니다. 공급 감소. 그다음 임차인은 단기적으로 다음 달 월세 당장 30만 원 주면 되니까 단기 반짝 효과 있는데 곧 내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후에 1년 지나고 장판, 도배, 보일러 여러 가지 관리 질이 저하되고 물리수도 악화되고 혜택이 없고 결국 주거 이동도 저하되죠. 그래서 비탄력적으로 바뀌어서 임차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지. 암시장도 생기고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 두 개만 살아남았죠. 더블 프라이스, 이중 가격, 저소득층 주택난 더욱더 심화. 임대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임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질서 문란, 교통비, 사회비용 많이 들고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막 초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거 임대료 규제는 시장 파괴, 반시장 현상 나타난다. 이 흔적을 하나 남겨두고. 그래서 이거 친시장 정책이 뭐죠? 친시장. 임대로 보조금을 주면 친시장 정책으로 바뀌잖아요. 반시장에서 바로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빠른 속도로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줘야 한다. 자, 7번 좀 쉬었다 합시다. 10분까지.